네, 국회에서는 주말 새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오늘 2차 상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직후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또 오늘부터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정확히 12시간 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제 취임한 지 82일 만이어서 오늘 첫 만남에 일단 만나는 그 첫 모습부터 해서 상당히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고요. 또 의제도 지난번 관세 협상 15%로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후속 논의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외교 안보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논의가 있을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뭐 투자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의제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필요한 의제는 다 제기해 볼 생각이다 이런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 뭐 의제 어떤 부분이 좀 주로 거론이 될 것 같고 성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한미 동맹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정상이 이렇게 정식으로 회담을 가진 것은 이제 처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해서 우리 측을 지금 강하게 미국 측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방비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미국 측은 공개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이제 상호 관세 문제가 협상이 다 끝난 것으로 우리 측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쌀 문제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후속으로 얘기하자라는 것이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우리 측에 비상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수행을 하지 않고 미국에 급파가 됐고, 그리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실장이 모두 미국에 급파가 돼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국내를 벗어나면 국내에 남아서 대통령실을 지휘하면서 국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렇게 비서실장까지 갔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통상 안보 협상이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협상 방식 책에 다 써져 있다. 거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다 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크를 하면서 이미 이제 양국 정상들이 승인하에 이걸 발표까지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신다. 그래서 말보다는 결과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A+의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미국의 A+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대적인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이 일각이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정상회담이다.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은 앞부분이 좀 공개가 되죠? 그러겠죠. 근데 어떤 형태의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바로 생중계할지도 모르겠죠. 옛날 30분 정도 뭐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본래 의제 설정하고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은 유례 없는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지금 뭐 거의 적석 회담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뿐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일본 대표단에 대해서도 예. 그 보도판 가져놓고 거기다가 숫자를 다시 고쳐 적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뭐 수모를 겪은 정상들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근데 지금 이제 3,500억에다가 우리 지금 1,000억이 이제 에너지 구매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더 추가 요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요구할지. 그 추가 액수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고 사인을 하라고 요구를 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쌀 또 쇠고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없었다 십성이 없었다 발표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있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만 해협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인 것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좀 민감하기도 하고 까다로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할을 좀 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하고 나와야 될지 이게 정말 위험한 정상회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느 외국의 국제 분쟁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체면만 차리고 워싱턴을 빠져나오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잘 지혜롭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1시부터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죠?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원칙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상호 협력적 상생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은 최소화하고 일본은 이제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로 두 정상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아쉽게 보는 대목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걸 박근혜 정부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한일 간에 합의했던 것을 번복할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혔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시바 총리가 아베 총리 이후에 반성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일본의 과거 반성 담긴 부분을 계속해서 승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17년 만에 한일 정상들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문서로 작성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들이 셔틀 외교를 통해서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일본 또 일본 국민들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런 그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그 영향이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저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이런 부분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면은 이 과거사 문제 이런 부분 좀 민감한 문제들은 좀 피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본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구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럴 때 이제 반일적인 발언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 가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우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가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이제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 통과가 됐고요. 민주당은 역사적인 큰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다라 규정하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헌법 소원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재계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 네. 재계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큰 진전이 있는 그런 법안이 처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노란봉투법 국회를 2차례나 통과했지만은 거부권을 2차례나 행사해서 네. 폐기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이 쌍용 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무려 47억의 손배를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쌍용 자동차 기업 측에서. 그래서 이 노란봉투가 거기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 그 유래 10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폭탄 청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재계에서는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글쎄요. 예. 또 그리고 국가 경제를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데, 저는 오히려 불법 파업을 좀 줄이는 그런 결과를 나올 것이다.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사회적 뭐 빈부, 이 양극화가 줄어들면은 저는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저는 처리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경제 내란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를 참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완전히 경제, 그리고 민생이 치명타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책임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오히려 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 뭐 내란, 뭐 이렇게 경제 내란법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노란봉투법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유예 기간 뒤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다 하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 전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청 기업들이 자동차,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나 중공업 같은 하청 기업이 수백 수천 개가 됩니다. 그 하청 기업들이 본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것은 뭐 헌법 소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기업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청 근로자들이 소속한 기업하고 원청 기업하고는 전혀 다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단체 교섭을 요청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지금 뭐 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 반드시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기업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기업이 경제를 우선해서 견인하고 정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 이런 기업 활동을 갖다가 제약하는 법을 만든다. 이것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 유럽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제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잘못하다가는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단체들이 좋다. 이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한 발 우리가 후퇴해서 파업을 했을 때 단체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좋다.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 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대체 인력을 요구한단 말이죠.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을 점거해서 파업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점거하지 마라. 사업장을 점거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파업을 해라. 또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 인력을 사용해서 기계는 돌아가게 하자.
바람직한 요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예. 요구라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뭐 법안은 이제 통과가 된 상태고 약간 유예 기간 중에 이제 보완할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야 될 시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예상했던 대로 김문수 장동혁 후보 2파전으로 결선으로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가 된다고 그러죠. 어제 오늘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찬탄파를 좀 끌어안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만나기도 했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악을 막자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다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좀 더 설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 전략 막판제 표심을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뭐 결과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데 네. 제 예상으로는 두 사람의 표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되든 극우 정당으로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도 그러고 장동영 후보도 그러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네.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고 정당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시 가자. 재입당까지 받아주겠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다 이분들은 잠재적인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내란을 지금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분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은 극우화를 넘어서 극우 정당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두 분 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는 것은 뭐 안 하겠지만 민주당 해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력은 결국 강성 지지층 이 태극기 세력들의 동력을 바탕으로 할 거니까 계속해서 반 이재명 그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보수라는 것은 결국 체제를 유지하는 쪽에 방점을 두는 그런 게 보수인데 완전히 지금 체제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부정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지는 내란 특검에 의해서 저는 강제 해산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소멸되든지 참고로 영국의 자유당이 결국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노동당으로 대체가 된 그런 전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TK 자민련을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하시면서 앞으로가 상당히 이제 우려된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누가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 내란 공범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그 뭐 지금 민주당 당 대표와 닮아가는 표현입니다.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뭐 어느 누가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장경태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어느 정도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마도 장동혁 후보 쪽 가는 것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다 가기는 또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변수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특정 세력이 이제 후원을 뒤에서 밀고 있고 한다 보면은 만약에 조직표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영남 지역의 조직표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현역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조직표가 만약에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아마 급부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조직표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의원들이 뭐 지시를 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지금은 이번 선거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표가 옛날처럼 움직인다 그러면은 큰 변수가 될 텐데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아마 두 사람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비슷해 누가 이기느냐가 이제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정도로 보시는군요. 자, 끝으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특검 수사 상황 좀 살펴보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오늘 네 번째 소환돼 조사 진행 중이고 내란 특검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법무부,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제 특검법을 좀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미뤘습니다. 9월로 이제 미룬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특검 수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이제 오는 27일 날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좀 연기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좀 숨고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지도부는 이 아주 강경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특검 법안을 더 센 법안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새 지도부의 강경 투쟁에 동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야 관계가 더 격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으름장까지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 실종, 전국이 뭐 급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 또 책임을 또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지금 특검의 이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구속에 이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간 문제고 더 센 특검 법안이 결국은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법의 특검 연장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결국 이제 특검이라는 자체를 갖다 그 상설 특검 하다시피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다는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